성장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걔네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딱딱 뽑아낼 수 있을까? 시장이 가르쳐줘요. 시장은 벌써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되게 약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자를 해야지 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성장주 누구나 다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실 10중 8구는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장주를 매수할 때 일반적으로 뭐 물타기를 해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네. 아니면은 아니다, 그런 거 따라 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문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성장주를 투자할 때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받고 눌림목 형성되면 그때 사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네. 달란트님이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편하시게. 네. 우리 달란트님 그동안의 기존 영상 보면 네. 저분은 내공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구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성장주.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뭐 포드 자동차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1908년 그때도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 회사가 포드가 되고 GM이 되고 그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300개의 회사를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중에 망했는데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하는 거는 살아남은 기업만 보니까 성장주 투자가 역시 좋았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태된 기업도 많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인데 그분 결론은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게 300개를 다 샀다가는 살아남은 4개 빼고는 다 망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러 우리 주식시장에도 한 2,400개 기업 중에 섹터는 다르지만 네.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실패하는 기업도 많아요. 바이오 중에서도 뭐 전부 다 삼성 인수합 통과해가지고 신약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못 만들죠. 네, 거의 못 만들죠, 오히려. 네, 그런 것처럼 성장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딱딱 뽑아낼 수 있을까? 시장이 가르쳐줘요. 시장이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요. 엉터리 성장주는 올라가다가 거래가 안 실리면서 다시 자빠져요. 그런데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는 52주 신고가 내면서 그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 매물까지 다 소화시키면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딱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 아까 300개라는 풀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려져요. 한 20개 이내, 뭐 15개 이내 그렇게 추려지고 그 추려진 상황에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올라가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그 시클리컬 기업이면 또 반도체처럼 네네네. 뭐 실적이 많이 나올 때 또 꺾어져요.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올라가는 기업은 거죠. 네. 점점 더 세져요. 아마존처럼. 네네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를 막 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창구까지 다 막 싹쓸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성장주 중에도 보면 52주 신고가로 저는 사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장에서 계속 52주 신고가 미국에서 52주 신고가 내는 기업, 네. 한국에서 52주 신고가 내는 기업 이렇게 보는데 크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근과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CATL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런 거는 보면 이제 이 섹터 자체가 고성장하는 섹터가 맞구나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만 올라가고 미국은 빠진다든지 그렇게 디커플링으로 일어나면 조금 의심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나스닥이랑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랑 52주 신고가를 보면서 시장이 주는 그
힌트를 지금은 작년에 그랬었죠. 작년 코로나 3월 달에 폭락하고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이 테슬라였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는 왜 이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3, 4, 5, 6, 7 그 코로나 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었듯이 지금 또 시장이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네네. 이 약한 시장에서 이 52주 신고가를 내는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와, 좀 더 강한 시장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식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종목들을 시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발견을 했으면 그 이유를 이제 역으로 확인을 들어가야 돼요. 네. 최근에는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내는 국내 기업들 보면 약간 중국 소비재들이요.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엔터라든지 뭐. 예, FNF,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그리고 의료기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딱 자리 잡죠. 과거에 2009년, 10년, 11년도에 70주 차정 이후에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은 벌써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소비로 나중에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벌써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벌써부터 52주 신고가를 막 내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주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네.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 그거는 과거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도에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었을 때 네. 우리나라 마스크팩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네네. 우리나라에 몰려들어오는 요커들 때문에 우리나라 뭐 카지노라든지 그런 면세점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 주식을 지금 사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됐다라는 그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 마스크팩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예전에 삼성 LNS라고 맞습니다. 10배 넘게 상승하고 갑자기 생각 확 드네요. 네. 그 삼성 LNS를 2015년 1월 말에 저희가 사가지고요. 8개월 만에 15,000원에 산 게 13만 원 갔었죠. 그렇죠? 네, 완전 성장주였죠. 네. 근데 여기서 또 그럼 말 나온 김에 13만 원 갔었는데 그때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악재가 있었었는데 사드 보복이 있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거는 이제 15년 말 16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면서 일단 중국 정부에서 발끈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따리상들, 네네. 보따리상이 뭐였었죠? 따이공. 맞아요. 네, 따이공. 네. 그 따이공에 대한 네. 규제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따이공들이 한국에서 그 마스크팩 회사 삼성 LNS의 제품을 사서 보내고 하는 거에 약간 타격이 있겠구나. 그래서 13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을 9만 원, 8만 원대에서 거의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 내려오는 업계에서. 내려오는 업계에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드렸는데 고성장 스토리에 기스를 내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성장주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게 정부의 규제가 됐든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든 그러면 성장의 이 멀티플이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이익은 안 꺾였는데 아직 매출은 안 꺾였는데 왜 주가가 30% 40% 떨어지지? 그것은 그런 정부 규제라든지 어떤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40% 성장하는 이 기울기가 이제는 30%, 20% 이렇게 되면 그 기울기 때문에 그 주가는 빠져요. 성장주에다가 꼽혀주는 멀티플은
PER 50배였다면 네. 이제 성장이 20%로 낮아지네. 근데 여전히 이익은 잘 내요. 하지만 이익 성장이 20%, 10% 이렇게 되는 순간 PER이 50배가 합리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PER이 15배로 내려오면서 아니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주가는 50에서 30만 가더라도 그죠? 40%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성장의 스토리에 기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차 없이 이제 팔고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그런 가치 투자자라든지 조금 좀 주식을 아는 분들이 보통 다 그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장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익은 잘 나오는데 성장주 조정 받으면서 그렇죠. 좀 싸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거의 뭐 한 50% 정도 손실이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그 막 올라갈 때는 못 사잖아요. 따라서 못 사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막 퍼가 막 100배, 막 150배 이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못 사다가.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그런 고성장주들이 최근에 전기차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뭐 170%, 140%, 뭐 100% 성장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100% 성장한다는 말은 피터 린치가 가장 중요시한다는 그 지표 PEG 개념으로 보면요. 이익 성장률을 PER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와 PER이 무슨 100배야 하면서 못 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익 성장이 100%예요. 그러면 PER 100 나누기 100% 하면 1 되면서 네. PEG로 개념으로 보면 오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되는 거고요. PER이 우리가 6배, 5배 이런 회사를 되게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서 19년도에 하이닉스가 넘어오면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7% 급감하거든요. 네,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PER 6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EPS 자체가 이제 확 떨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가치주, 성장이 없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 보면 PER이 6배, 10배 해도요. PER이 10배인데 이익 성장률이 5%. 그러면 10배 나누기 5 하면 PEG가 2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PER 100배면서 100% 올라가는 기업보다 이 PER 10배짜리가 절대 싼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 PEG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게 매매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잘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52주 신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을 때 한번 그 성장 스토리를 점검을 해보고 이게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사실 뭐 좀 몇 퍼센트 싸게 사는 것보다 과감하게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정리의 달인이시네요. 네. 아닙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파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타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그 성장에 대한 그런 기스를 낼 수 있는 크리티컬한 이슈, 정부의 규제라든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지는 업계에서 그 정도에서 판다. 네. 알겠습니다.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바닥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 온 주식을 어떻게 사?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서. 그러면 이 자꾸만 매수 호가의 밑에다가 걸어놔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고요. 시장이 강세장에서 안 꺾이잖아요. 모두가 다 떨어지면 사고 싶거든요. 안 빠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밑에다가 걸어놓는데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주식을 왜 밀면서 누가 팔아주겠어요. 안 빠져요. 마찬가지로 성장의 이 스토리에 기스가 나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들 올라오면 좀 팔아야지. 다 위에다가 걸어놔요. 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잘못해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게 또 90%예요. 알았는데. 내 저 주식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15만 원 하는 거 내가 13만 9천 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내가 못 샀다고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매는요 어떻게든 성장의 축이 꺾어졌네 오른쪽 어깨면 요 귀에서 팔려고 걸어놔봐야 안 올라오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가로 매매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제가 아는 투자의 고수들은 거의 다 주문을 낼 때 네. 시장가 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딱 예측할 수 있는 딱 가격대에 바로 체결되는 게 네.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들 96,000원 갔다가 이제 뭐 이제 80,000원 이렇게 되면 자꾸만 이제 92,000원, 93,000원에 막 걸어 놓으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잘못해요. 내가 팔려고 했는데 못 올라와서 못 팔았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조언을 해줄 때 네. 올라오면 파세요. 네, 네. 예, 빠지면 좀 사세요. 네, 네. 굉장히 비겁한 얘기예요. 네. 네. 빠지면 언제가 빠진다고 했죠. 올라가면 결국 못 샀는데 네, 제가 사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강한 주식은 안 빠집니다. 빠지면 사세요. 이 주식 상담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보면서 이 주식은 올라오면 좀 줄이세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파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딱 보고 팔아야 될 주식은 당장 파세요. 사야 될 주식은 그냥 당장 사세요. 네. 그렇게 했다가 네. 빠지면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게 한 번에 다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첫 진입을 시장가로 하시는 버릇. 내가 1,000만 원을 사야 되면 무조건 300만 원 정도를 시장가로 체결을 시켜놔야 돼요. 체결을 시켜놓으면 좀 떨어져도 아유 300만 원만 사길 잘했네 하면서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가 300만 원 사놨기 때문에 또 더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도 내 평균 단가는 낮으니까. 그렇죠. 수익이 나죠. 그게 이제 보통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진입은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30%를 그냥 사시는 겁니다. 시장가로. 네, 시장가로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